안녕하세요. 문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직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는 분들은 아마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해설 강의를 해설 중심으로 물론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방향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의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듣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그것을 아시고 그걸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조금 이것 때문에 좀 잘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보는데,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나와서 조금 집중하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걸 습관을 잘 갖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걸로 또 한두 개 정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를 먼저 잘 체크해 놓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먼저 보면 말하기 방식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법 문제는 문제가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의 추세가 이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해서 업무 능력의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능력은 뭐 내용보다는 말하기에서의 어떤 방식의 어떤 태도로 말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지금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 방식을 좀 생각하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어떤 생각으로 보면 되냐면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항상 화제어에다가 왜 무엇이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사고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절한 거 물어봤잖아요.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도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공감하는 말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자, 2번, 니은 볼까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의문점, 고민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직접 질문하고 있다. 직접 질문은 아니고 자신의 고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인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질문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부할 때 이 말하기 방식은 주관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에 거 보지 말고 보면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하는데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그런 형태의 말하기를 하고 있죠.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말하기 방식을 주관식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 풀거나 뭐 할 때마다 항상 왜 뭘 물음을 던져서 답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주관식으로 말아서 말하기 방식의 용어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혹시 내가 이 말하기 방식의 용어를 대답을 못해서 이거를 맞추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칠해서 정리해 놓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법은 어렵진 않는데 이런 형태로 공부하다면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 문제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내용은 말하기 방식 또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은 말하기 방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화제거리를 갖고 왜 뭘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하고, 안 됐을 때는 형광펜으로 칠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한다. 패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단골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 푸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우리는 선지부터 확인하잖아요. 뭐 매번 해설 강의 듣거나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이거 잘 알아요. 뭐 알면 뭐래 틀리는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선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보면 여기에서 나가 있고 다가 있으니까 나나 다부터 먼저 보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시어나 접속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제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 따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화제어를 봤을 때 화제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두엽이라는 말이 보였고 전두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 교수가 또 나왔네요. 그럼 일단 나부터 먼저 가볼까요? A 교수는 내 영에 미친다. 쭌쭌쭌 얘기를 하고 있고 명성을 얻었다. 그에 따르면 그럼 그에 따르는 거죠. 뇌의 전두엽은 이처럼 제가 그러면 전두엽이 훈련돼요. 그럼 벌써 딱 나왔네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나와 가와 다가 되는 그런 형태에서 나가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보고 지시어, 접속사, 화제어를 갖고 활용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분들은 그냥 빡 보면 되는데 꼭 틀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출문제 갖다 놓고 하나하나 하면서 이 루틴을 익히는 연습을 하고 안 된 거나 심적으로 부담됐던 거 답을 지우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여러 번 풀어보면서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사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지금은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지 문제는 더 철저하게 지문이 짧고 내용이 좀 부담은 덜 됐긴 했지만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 잘 만들었어요. 물론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사고 측정하기엔 되게 좋아요. 사고가 부족한 분들은 뭐 어휘적 사고나 비문학적 사고나 뭐 이런 게 부족한 분들은 점수가 아무리 쉬어도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틀려서 맞았네. 아니에요. 네.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는 루틴을 만드시고 접근하시는데 틀렸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틀리거나 선지가 부담됐던 게 있다면 별표 해놓고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접근하는 과정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걸 고민하는 연습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고는요. 10번 고민했다가 이해가 됐는데 한 달이 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가는 게 사고예요. 네.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굶어서 살 뺐어요. 그냥 살면 또 3일 만에 그대로 가는 게 똑같은 거라고요. 사고나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틀렸던 걸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다음. 이번에 문법이 너무 안 나왔죠? 네, 저 문법 적어도 한 3-4문제 나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2문제, 간접적으로 해서 뭐 3-4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지식적인 측면은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은 하지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깨웠다, 누가, 지어는 주체 맞죠? 네. 만들었다, 목적어가 있고요, 주어가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되었다, 서술어, 얘 뭐예요? 보호, 얘는 뭐예요?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 서술어를 바꾼 부사어이다.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된 거고요. 어머나 감탄사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은 독립어이다. 감탄사는 독립어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품사랑 문장 성분하고 섞어서 물어봤고 문장에 대한 주체를 물어봤으니까 문장의 종류까지 물어봤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 좀 뉘앙스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답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단답형의 문제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시험이 쉬워서 그렇지 만약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이걸 막 꼬아놓기 시작하면 지식만 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도 알아야 되고 플러스 사고하는 능력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해야죠.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근데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 요번에 뺐는데요. 언어의 본질? 뭐 이런 거 이제 거론도 안 돼요. 뺄 건 빼고 나올 만한 거 나올 거를 집중적으로 좀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사실은 저는 수능을 되게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신뢰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업은 어떤 거였냐면 공무원은 거의 문법적인 측면과 비문학은 아주 간단한 문학도 그냥 간단한 단답형의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지속돼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익숙했던 분들은 그냥 뭐 학습하고 문제 풀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언제서부턴가 문제가 변했잖아요. 그게 이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평가 한국교육평가원 그러니까 수능 만드는 데서 문제를 의뢰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만들면서부터 급격히 문제를 만드는 형식이 공무원 시험에서 변형이 됐어요. 지금도 문제를 보면 수능에서 문제를 만드는 건 뭐냐면 그 말의 지칭이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국어 영역의 성격은 뭐냐면 원활하게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거의 비슷해요. 언어 능력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그 비문학도 있지만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문학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수능 점수랑 점수가 딱 학생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애들에게 다시 어휘만 한 10문제를 풀게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수능 점수의 등수랑 어휘의 등수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휘 능력은 언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방직은 어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언어 능력이 맞는 애 적합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어휘 능력이 있어서 꼭 뭐 이걸 공부해 이런 분들은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자기가 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학년 때 하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면 훈련을 통해서 되긴 하지만 좀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는 연습도 연습이고 훈련도 훈련이고 이걸 병행하는 연습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학습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측면을 할게요. 여기도 보면 이 부유라는 말과 재고라는 말과 이런 말들은 워낙 기출에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어휘를 공부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 얘기한 거예요. 능력 연습은 다시 하고. 그리고 이 어휘 문제가 나올 때 이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맹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는 것이에요. 맹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보지 말고 본인이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 때마다 기출의 문제를 풀 때도 이걸 단순히 암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암기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 맹종 밑에다가 머리로 느낌으로 말하지 말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 비슷해. 그러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언어 능력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을 탈피한다. 탈피라고 하는 거 벗어난다 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벗어나. 오케이. 그러면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얘기하고 있는 것 제고하다 높게 하자 뭐 이런 형태 딱 하면서 끌어올린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뜻을 찾아보거나 그리고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그걸 갖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부유하다 이거 떠다니다라는 거잖아요. 헤엄치는 게 아니라 떠다니가 수동 형태인데 워낙 예전에 문제 많이 나왔던 어휘니까 적어도 기출 어휘 갖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지식과 능력을 플러스로 다 같이 동시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능력에 대한 공부, 맹종하면 맹종의 뜻이 뭔가를 적어보고 그리고 그 밑에 단어를 보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틀렸거나 아니면 전혀 안 됐던 것들 있다면 좀 거기에서 학습하고 그 단어는 별도로 분류해라. 주로 기출 내용을 가지고 하나 더 한다면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그건 이제 좀 이따 문제에서 해결할게요. 다음 보면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가와나를 이해한 거. 요새는 이렇게 작품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전 시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전 시간은 뭐 딱 봐도 다 아는 작품이잖아요. 네, 학습을 일단 하시고 모르는 작품도 해석하는 능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용언을 중심으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문장을 세팅하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선지를 볼 때는 이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문장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이다. 뭐가? 청산은. 녹수는 님의 정이다. 님의 정이다. 뭐가? 녹수는. 대조는 아니에요. 네. 녹수가 흘러간들. 녹수가 흘러갑니다.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 변할 수 있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녹수는 가지만 청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녹수는 같고 청산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대조 맞아요? 네, 맞네요. 그럼 상황은 녹수가 같고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요. 그럼 상황 맞아요? 네, 제시하고 있다. 맞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시각적 심탕과 청각적 심탕.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름. 푸르름이 뭐예요? 시각.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고 가요? 뭐야? 시각.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뭐처럼? 유수처럼. 망고상청하리라. 뭐처럼? 청산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청각은 없네요.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가와나 모두 대꾸를 활용하면 이 형식이 비슷하면 대꾸잖아요. 네, 대꾸. 자, 그 다음에 모두 서리적 표현. 의문형 찾아. 청산을 문의적. 청산이야 변할 수인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고. 주야에 그치지 않는 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 서리적 표현 화자의 정서를 그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거. 그치지 않는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도 그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정리. 고전 시간은 용언을 중심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만드세요. 두 번째 플러스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종 문학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건데 그걸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개념서에 다 있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끝!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물론 거기 있는 아닌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소개하는 연습대로 훈련을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계속 그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선지 말아보는 봉식 잘 하시면 어려움 없이 해결됩니다. 다음. 중심 내용. 주제를 물어봤죠? 네. 주제 이거 나오면 그냥 우리 왜 썼어 보면 되겠고요. 뭘 얘기하려고? 항상 주제 문제는 이게 기본이에요. 뭐 이거는 그런데 항상 주제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되는데 마지막만 볼게요.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결정하는지 곰곰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가 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어리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구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거네. 필요에 의한 것. 답은 4번이 됐네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주제 문제는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항상 중심 문단을 보거나 아니면 화제어를 가지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물어봤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보면 비문학은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비문학을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하나도 어렵지 않게 뚝뚝뚝 빠르게 다 맞췄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시간이 가거나 어떤 분은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분들은 공부 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분들 잘한 분들에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좀 잘 보시는 데 집중하시고 틀렸던 분들은 어떻게 내가 연습해야 될 것인가의 측면으로 해설 강의 들으세요. 자, 그럼 다시 그 비문학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개념이나 비교나 문단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에서 문제가 나와요. 이 4개로 돼요. 그냥 4개 돼. 그냥 4개. 요번 지금 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좀 이따 한번 봐봐요. 모든 질문 그럼 요번에만 그랬어? 아니 9까지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문학 훈련시킨 대로 연습 잘 하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기출문제 갖고 연습하시고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을 가지고도 그렇게 연습 잘 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보면 이것도 교환 가치는 개념이죠. 가치이고 사용 가치는 가치이다. 그럼 뭐예요? 개념의 vs. 근데 이거는 주제 문제니까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 낼 만한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일치불일치 내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건 주제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자, 답은 4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쳐쓰기 문제네요. 원래 사실 저 고쳐쓰기 문제 엄청 연습했었거든요.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비문학 강의에서도 이 고쳐쓰기 연습 엄청 했는데 좀 허무하게 됐어요. 원래 고쳐쓰기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년, 5년 거의 매번 문법적인 측면의 고쳐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의 고쳐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이것만 나올까? 아니요. 여기에다 이제 왜냐면 업무 능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고쳐쓰기 문제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업무 능력을 측정하려면 문장이 잘못되면 이 문장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나타날 수 있고 얼마만큼 또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고쳐쓰기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건데 이건 내용적인 측면의 고쳐쓰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얘만 공부하면 안 돼요. 플러스 얘는 자연스러운 문장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얘도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의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럼 듯이는 결국 학이라는 말이, 그럼 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 이건 맞네요. 네. 학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잘못됐고요. 당시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다고 주장하진 않았는데, 주장하는 대로 주장하지 않았다. 뭐냐면 수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서양 사람도 여기 천주학은 주장하지 않았다. 괜찮죠. 네. 그리고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또 했지만이니까 vs 반대 내용이 나왔죠.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중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럼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대안이 됐고요.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을 수용했지만 반대는 어떤 부분을 수용했지만, 그럼 반대니까 어떤 걸 수용하지 않았다. 그럼 지향은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향은 그치는 거고요. 그럼 지향에 따라 수정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지향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왔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지향 이런 것들은 그 구별하여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한글 맞춤법 57항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 부분은 기출어휘들이죠. 기출어휘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니까 기출어휘들에 대한 학습은 엄청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지향을 또 손으로 써보는 거고, 지향도 손으로 써보고, 그 단어의 뜻도 비교해보고, 안 된 거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두 가지, 능력과 지식 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 내용적인 측면이 나왔고, 이게 안 나왔다. 그렇다고 이것만 준비하면 안 된다. 그럼 공부할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을 말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참 빈칸 추론. 네. 이런 문제가 그 한 문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올 때가 보러 어떤 게 나오냐면 접속사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요번에 참 문제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진 않았는데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요 말이 있으니까 결국 요 말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보면 예상 독자 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게 뭔데?
그랬을 때 독자의 수준이 너무 어려운 개념을 좀 사용한다면 어렵게 된다.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예사능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결국 메시지를 독자에게 얘가 포인트였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찍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은 항상 왜, 뭘 얘기하려고 이게 기본적인 사고라고 연습을 했잖아요. 맨날 이런 말을 해도 실전에서 이게 안 돼요. 물론 잘하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독자의 배경을 고려하여 글의 목적과 주의. 이게 전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왜, 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뭘. 그러니까 사고를 만드는 연습을 해라, 비문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뒤에 있는 말을 용어를 변형시켜서 딱 이렇게 믿기면 어렵진 않았지만 믿기를 둬서 걸려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뭘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걸 틀려놓고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틀렸다면. 다음. 시는 우리가 보통 기영도의 빈집인데 시는 요새 이런 게 나오는 형태예요. 낯선 작품.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시를 볼 때는 그냥 문장만 읽으면 돼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그럼 사랑을 잃었어요. 나 사랑을 잃었고 그랬어요. 외제적 해석하지 마세요.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그럼 잘 있어라 뭐 밤들아. 창밖을 떠는 겨울 안개다. 겨울 안개 안녕. 밤 안녕. 네. 아무것도 모르는 촛불 안녕. 네. 공포로 견신 종이들아, 눈물들아, 안녕.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것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이 이제 안녕, 열망도 없어요.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혼자 갇혀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 다 안녕 이러고 있는 거라면. 대상들을 호명하면 호명했지. 안녕, 밤아 안녕, 결국 안개 안녕. 예. 빈집은 상실감으로 이제 자기 혼자 빈집 갇혔네. 혼자죠. 네.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이별에 대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 뭐뭐하라, 뭐뭐하, 뭐 이런 형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열망하는 게 안녕. 나 갇혔어. 열망 없어요. 네. 열망 있어 없어. 선지는 있잖아.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선지로 고민하지 마. 작품으로 가. 문장으로 봐. 완성된 문장. 우리는 선지로 고민하는 게 문장을 읽는 연습만 하면 돼요. 시는. 외제적 해석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 부담 하나도 갖지 마세요. 용언을 통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 이것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꾸 외제적 해석하는 연습이 돼 있어서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데다가 신경을 써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이거 소설이군요. 네. 아홉결로의 굳은 나무 시점.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에서 시점이 나오고 이제 뭐 문체도 나올 때도 있고 구성이 나올 때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시점이에요. 네. 그럼 시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봤을 때 1인칭 관찰자 나라는 말이 이날 보는 거예요. 보면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래서 여기 나가 누구를 관찰하냐면 제목이 뭐죠? 아홉결로의 구두잖아요. 3회. 이걸 관찰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고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돼요. 나로 등장을 했죠. 다른 등장인물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를 진술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2번이 되겠고요.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그 주인공 시점은 아니에요. 1인칭 주인공 아니고요.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주관을 배제하진 않았어요. 주관이 있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면서 이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관이 들어있어요.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결이 안 그랬다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주관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일단 화제에 대한 내용이죠. 왜 무엇이라는 말을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국민건강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해 주장을 하고 있죠. 항상 주관식으로. 그러면 당함류 식품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얘기했어? 주장.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하는 데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라고 하면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말해보세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네. 자,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화제를 제시하고 논제 제시했고요.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물어봤죠. 두 번째 발언에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재윤은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답은 2번이 된.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 문제죠. 또 두 번째.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구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 뭐 소리를 높이다, 기뻐 외치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가하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매수. 매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매도가 파는 거고. 이게 대부분 그래서 57항도 보고 기출어휘를 잘 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엇이 심해서 알력, 힘 겨루기가 심해졌다, 이러니까 알력 괜찮고요.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란다. 편달, 괜찮죠? 답은 2번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으로 여기다가 써놓고 단어를 놓고 비교해보고 안 된 단어는 체크해놨다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뭐를 통해? 기출어휘를 통해.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용어를 통해. 여기다 플러스로 한다면 한자까지 공부하면 베스트. 맞춤법 문제가 나왔네요. 네. 자, 한글 맞춤법 문제는 매번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 보면 되겠고요. 두 문제나 세 문제가량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은 좀 힘들고 두 문제가량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에 붙이다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괜찮고요. 아름이라고 하는 건 알고 지내던 사이. 지식적인 측면은 알미 되겠죠. 암이 되겠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름 괜찮고요. 기본형 만들면 돼요. 닫다, 다치다. 다침을 당하는 거죠. 대문이 다침을 당하니까 히 맞죠. 네. 겉잡다라는 vs 되는 거 있죠. 뭐가 있냐? 겉. 이건 겉모양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겉만 봐서 1000명이 넘게 온 듯하다. 이게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겉잡다는 거두어 붙잡다. 이런 형태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여기랑 어울리지 않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 맞춤법을 잘 봐라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입니다. 한자는 이거 제가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출어휘 공부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얘만 봐도 확률은 반으로 가는 거야. 반으로. 결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심의에 대한 결제고 대금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건 어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제 얘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얘를 지워버리니까 답은 1번,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 확률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나왔어요.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다 어디 나왔어요? 기출어휘, 보상, 배상 그거의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 나온 한자 공부하라니까요. 그럼 벌써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보상이 나와서 벌써 답은 그냥 1번이 된 거예요. 이 장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쟁하는 장관이 되겠고 전쟁터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행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관이 되는 답은 1번. 얘네들은 몰랐다 쳐요. 좀 긴가민가 쳐요. 근데 이거 정도 아는 거 나오면 100% 맞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기출에 나온 어휘를 봐라.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어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한자 아주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여기서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어부와 서술부의 일치 여부 잘 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걸 예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핏셋 형태가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볼게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체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럼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네,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 볼게요. 그럼 얘도 문제가 나올 만할 수 있어요. 네, 복수와 개별에 대한 VS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뭐냐면 1번을 볼까요?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럼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없다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됐네요. 네, 복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문장의 구조를 잘 만들었죠. 우리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그럼 종적인 차원, 그럼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이다. 동등한. 그러나 그럼 VS가 나오죠. 네,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인 단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가요? 네. 일단 요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종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VS가 된 거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그럼 지금 보편적 복수성이라고 하는 예와 플러스죠. 네. 그 다음에 특수한 단수성. 그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원적인 존재가 된다. 다원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그건 다원적 사회의 특징이죠. 획일화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획일화 안 돼. 안 돼.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동체, 타인을 포용하는 공동의 주장이네요. 주제네요. 그래서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제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 아까 얘기했죠. 포용성. 여기 얘기한 포용하는 공정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원적인 존재이다. 다원적인 사회다. 포용해야 된다. 오케이. 예상했었던 것.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는 제도는 끊어요. 주어부. 개인의 보편적 복성을 침해한다.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는 제도가 보편성의 복수성을 침해한다? 답은 3번이네요. 이건 없고요.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라는 시도는 맨 많이 이걸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사회의 다양성, 이거 주제죠. 문단의 중심 내용. 자, 지금 여긴 VS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다원성에 대한 어떤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 이것도 거의 논지에 적합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얘에 대한 반대 형태로 문제를 만든 거고요. 문장을 만든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 만드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문을 통해서 선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선지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만든 방식에서 내가 접근하지 못한 것들을 체크해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자,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할게요.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일자로 오늘따라 하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의 일정지심먹음 일부종사 일신일란 얘기를 하면서 일월 같은 이러면서 일이라는 언어 유희를 동음 반복이라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죠. 네, 오케이.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부 불경 두 명의 남편을 섬기는 건 불경이니 이익은 불사와 뭐가 다르리요. 이 몸이 죽더라도 이 도령은 못 있겠소. 이 몸이 이런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줄까. 이 몸이 이런들 이 몸 누가 전해. 이왕 일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죽였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케이.
등장인물에 관해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을 뭐 해결되지 않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답은 3번이고요.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두 명의 남편은 안 된다. 두 명의 왕은 안 된다. 임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어부 서술을 잘 보세요. 고소의 유통 방식은 구현에 의한 유통과 그럼 구현에 의한 유통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헌에 대한 유통으로 나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에 대한 유통은 구현자의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법,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식,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 플러스 되겠고요. 세상을 이루어졌고 구현자는 전기수, 구현자는 전기수. 소설 구현을 통해 돈을 벌였던 전문적 직업인이었다. 그럼 전기수에 대한 개념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vs 문제가 나올 만하지. 유통 범위를 넓히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한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현에 대한 유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헌에 대한 유통은 또 vs가 나가네요. 문헌에 대한 유통은 얘기를 하면서 구매,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로 나눌 수 있다. 나눈다. 분류네요. 그럼 개념이 또 여기 나와요. 차람은 얘기한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알고 지내던 개인들의 일었고 구매는 지불하여 책을 얻는 책가였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업적 대여는 개념이면 개념 vs예요. 네. 장난칠 수 있게 딱 좋은 문제. 소설을 빌려보는 거다. 새 책가에서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새 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전기수. 아까 화제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거예요.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현하였다.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지워볼까요? 그냥 볼까요? 전기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남아. 그러면 결국 전기수라고 하는 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거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맞네요. 사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거. 그럼 차람에 대한 개념 아까 예상했잖아요.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낸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돈을 받고 얘기했던 이 대가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문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답은 2번. 문헌에 의한 유통은 두 번째 문단이죠. 구현에 의한 유통에 비해 이건 첫 번째 문단이고 아까 비에 vs 있었죠. 이 vs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다. 뭐가 구현에 의한 게. 그러니까 문헌에 의한 유통은 적다. 오케이. 그러니까 적다 많다 뭐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조선 후기 맨 마지막 새 책가가 성행하였다.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빌리는 비용이 적다라는 데 그 앞에서 있었죠. 잘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았죠? 네, 답은 2번.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볼까요? 적절한 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삼국사기는 28권, 9권, 3권, 10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되었군요. 자, 열전이 나왔어요. 전체 분량 5분의 1을 차지했고 수록된 인물 86명으로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수록 인물의 배치의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 원칙, 배치 원칙. 학자들은 그 다음에는 관직이 있진 않나? 길 많은 사람을 실었다. 반신의 경우 반신 얘기를 하면서 열전의 끝부분 배치. 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정을 드러내 반면 교사로 삼는 데 있었으나 그러나 vs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그게 뭔데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반신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 그래서 결국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신라 전통론에 기반해 있고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유교적 사관. 하지만 뭔데 연개소문이 잘 볼 수 있으지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축적인 역사 텍스트, 다면적 중축 역사 텍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수록됐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 정통론, 아까 정통론 개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개성하지 않아서 틀렸네요.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네,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누구 반신에 해당한 영기의 소문. 그래서 다면적이고 중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웅이 된 모습도 있다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은 기를만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아까 얘기하고 있었죠. 되어 있고 하자면 수록된 인물은 86명, 신라인 많고 됐다. 명작 등이 수록고 다음으로 관직에 있진 않지만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삼국사기 체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열전이 가장 많다. 아까 얘기했던 걸 보면 봉기가 28권, 10권이었고, 봉기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주어부 서술부를 잘 보라는 말입니다. 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얘기합니다. 지문이 짧아서 그렇게 부담은 좀 덜 된 편이죠.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 입학이 어려운 지적 장애와 학습 부진화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그러면 의무 정규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진화를 가려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기초의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IQ 검사가 일어났다. 그럼 IQ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리기 위한 거군요. 네, 일단 하나가 됐어요. 목적 딱 나왔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하고 객관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 부진한 사람 판단했다.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와 비교하고 있죠. 높은 아이는 계산 등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이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 능력 측정을 내는 IQ 검사에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에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자,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을 고르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이걸 가려내고자 하는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아까 얘기하는 수치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부만 측정한다는 점이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 볼 수 있고요.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그쵸?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답은 1번. 자, 2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비교하는 지문이잖아요. 볼까요? 한글은 소리를 내는데 표현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하는 글자가 적지만, 그럼 표현 문자고요. 그럼 적지만 하면 VS가 되면서 이제 한자가 되겠네요.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 문자다. 그럼 표현 문자가 되겠고, 결국 많다. 이러한 번거로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번거로움에서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한자의 장점이 뭔데? 한글에서는 동음이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한자는 vs 아니야. 뭐야? 왜냐면 사고라고 쓰면서 뜻이 밖에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글은 안 돼. 한글은. 그런데 한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사고, 후자는 사고로 표기한다. 이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다른 문장성으로 사용된 게 혼란을 야기한다. 가령 A는 문맥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용어일 때가 있고, 인이 목적어 되면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볼까요? 잘 보셔야 돼요. 네.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여기 나온 예문은 있어요. 자꾸 내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피셋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장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얘가 이런 거를 사용했지
한문이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문장 성분을 서로 비교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이걸 갖고 생각해서 이건 맞는 말이야 이런 건 아니라 답은 1번에 틀린 거예요. 이런 말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2번 볼까요?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 물, 깨끗하게 한 물. 오케이. A인에서 A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N은 동음 이어가 아니다. 그럼 다른 뜻이에요. 동음 음은 같은데 이어가 뭐야? 뜻이 다르다. 근데 이건 N은 사랑하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 관형할 때, 목적어일 때는 사람을 사랑하다. 그럼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맞는 말이고.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사인지 아니면 여기 의로 오를 을 써서 여기서는 의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다. 이런 게 피셋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문장의 구조로 바라보는 사고를 연습해야 돼요. 지방직은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 지식시험보다는 능력시험이다. 능력이 있었던 분은 사실 어렵지 않게 시험을 봤을 것이고 능력이 없었던 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할게요. 근데 지식시험은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대략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안 나올 건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지금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언어의 본질, 그다음에 중세국어. 거의 거론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수업은 할 겁니다. 언어의 본질은 안 나오기 때문에 뺄 거고 중세국어는 수업을 할 건데 국가직과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뺄 건 빼고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은 공부하셔야 되고 의미론은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의미론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원칙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로마자 표기법은 학습적인 측면이니까 학습 한번 하시고 외래어 표기법은 공부하지 않다가 막판에 한번 암기하신 형태로 준비하시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학습해야 되고 그래서 문법은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한두 문제로 인해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나올 형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대신 지엽적인 학습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그래 능력시험이 지금 중요하게 됐다. 그럼 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일단 비문학. 비문학은 철저하게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 그리고 결국 내가 접근하지 못한 사고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두 번째는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하는 사고를 만드는 연습. 왜? 비문학은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만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잘하고 훈련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부담은 덜하지만 안 되는 분들, 하나라도 틀렸던 분들은 반드시 이 준비를 해서 몸에 익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비문학은 지속적인 연습이 아니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어휘. 특히 지방직은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어휘는 이제는 막연하게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어휘 세네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면 두 문제 틀리고 결국 세 문제 틀리면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공부할 때는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 중심의 어휘를 통해서 한자까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문맥에서 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써서 확인해 보는 연습. 안 된 단어 표시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래서 맞출 확률을 높이라는 것. 이걸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준비하시고, 한자 성어 이번에 안 나왔네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감상 훈련과 선지 접근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고전 문학은 교재만 충분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해결해 드리는 대로 훈련하신다면 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 말한 형태대로 준비하시고요. 제 강의로는 개념 강의 잘 들으시고요. 강의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개하는 훈련을 적용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잘 해주신다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개념 강의는 후반에 듣는 게 아니라 초반에 듣고 그 다음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능력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하면 좀 능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지 능력이 체화가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